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무의식과 마음의 깊이를 통해 나를 이해하기라는 제목입니다. 황혼기라는 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조금 쓸쓸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그 노을빛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황혼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고 따뜻한 빛을 내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겁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뿌듯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특히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 무의식이라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더 평화롭고 더 의미 있는 황혼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께 어려운 학술 용어를 늘어놓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이라는 것, 그 신비롭고도 복잡한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마음의 구조, 나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목소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한 가정 안에 여러 가족 구성원이 살면서 때로는 화목하게, 때로는 다투면서 살아가듯이 말이지요.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마음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이드, 자, 초자.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정말 우리 삶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드, 본능의 목소리. 먼저 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와 본능입니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저것이 갖고 싶다, 편하게 쉬고 싶다 같은 것들이지요.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드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이드가 살아 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맛있는 것 먹고 싶다. 편하게 쉬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같은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니까요. 초자, 도덕의 목소리.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초자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모든 규칙, 도덕, 가치관, 부모님과 선생님의 가르침, 사회의 기대 같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건 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 생각도 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돼. 같은 말들이죠. 특히 우리 세대는 어릴 적부터 참 엄격한 도덕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참으라. 희생하라. 욕심 부리지 마라. 가족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고 그것이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의 초자아는 때로 아주 강합니다. 자, 현실과 좋아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그리고 바깥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부분입니다. 마치 중재자 같은 역할이지요. 지금 배는 고프지만 이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니까 초자아.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자. 저 사람이 밉지만 이드,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초자, 일단 참고. 나중에 대화를 해보자자.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자아입니다. 새 목소리의 갈등. 문제는 이 새 목소리가 항상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어떤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자녀들도 다 크고 손주들도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 어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고 싶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이것이 이드의 목소리입니다. 당연하고 건강한 욕구죠. 그런데 곧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자녀들이 아직도 바쁜데 손주들 봐줘야 하는데 그게 어머니의 도리 아니야? 이것이 초자아의 목소리입니다. 그럼 자아는 어떻게 할까요? 두 목소리 사이에서 고민하고 현실을 살펴보고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으려 애씁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손주를 봐주고 나흘은 내 시간을 갖자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초자아의 목소리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드의 욕구는 억눌리고 그 욕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 무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썩어가며 우리에게 우울감, 불만, 이유 모를 화, 심지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목소리들이 들리시나요? 하고 싶다는 목소리와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의식의 세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지하실.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은 아주 작고 대부분은 물 밑에 잠겨 있다고 말이죠.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이 의식이라면 물 밑에 잠긴 거대한 부분이 바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들, 억눌린 감정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욕망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 학교에서 창피를 당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아픔,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그것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지요. 이건 너무 아파. 차라리 잊어버리자. 그렇게 우리는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지하실, 무의식 속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꿈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실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유 모를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손주가 말을 안 듣고 장난을 칠 때마다 유독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애가 철이 없네 하고 넘길 일인데 이분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무의식 속에 어릴 적 자신이 부모님께 매를 맞으며 절대 말을 안 듣는 아이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과 억눌림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손주의 말 안 듣는 모습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자기 자신은 불편해도 힘들어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분의 무의식 속에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뭔가를 줘야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조건부로만 사랑받았던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평생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지요. 무의식을 왜 알아야 할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억눌린 것들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모를 우울감, 반복되는 불행한 관계 패턴, 설명할 수 없는 신체 증상, 끊임없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모두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봐줘. 여기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오래전에 묻어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방어기제, 마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 우리 마음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부릅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성벽처럼 우리 마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억압. 가장 기본적인 방어기제는 억압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지요. 이건 없었던 일로 하자.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전쟁이나 가난의 트라우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것들이 너무 아프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지하실에서 썩어가며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튀어나옵니다. 부정. 부정이라는 방어기제도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때 아예 그런 일은 없어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 나는 괜찮아. 의사가 잘못 봤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져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도 부정입니다. 부정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투사. 투사는 내 안에 받아들이기 싫은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혹은 자신이 이기적인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투사입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세상은 이렇게 불평할 때 혹시 내 안의 불만족을 바깥으로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치. 전치는 어떤 대상에게 향해야 할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화가 났는데 직접 표현할 수 없어서 집에 와서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전치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이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화를 내야 할 곳에서는 참고 안전한 곳 가족에서 풀어버리는 것이죠. 합리화. 합리화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포도를 따지 못하자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원래 출세에 관심이 없었어. 돈이 많아봤자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 자식들이 잘 안 찾아오는 게 오히려 편해. 같은 말들이 때로는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상처받은 마음을 합리화로 감싸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화, 가장 성숙한 방어기제. 그런데 방어기제 중에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화입니다. 승화는 본능적 욕구나 억눌린 감정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은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어떤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은 평생 그 꿈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분은 동네 노인정에서 그림 교실을 열어 다른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승화입니다.
본래의 욕구화가가 되고 싶다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새롭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예를 들면 평생 억눌렀던 분노를 사회 정의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것, 외로움을 글쓰기나 상담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승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억눌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그것을 잘 다루면 오히려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억눌린 것들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인생의 회고, 과거를 돌아보며 나를 이해하기. 이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쁨의 순간들, 슬픔의 순간들, 후회되는 선택들, 자랑스러운 순간들, 젊은 시절의 욕망. 먼저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20대, 30대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했나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나요? 유명해지고 싶었나요? 사랑을 받고 싶었나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나요? 아니면 모험을 하고 싶었나요? 그 욕망들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돈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웠던 경험 때문에 관계를 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욕망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연한 것들이었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왔으니까요. 선택의 순간들. 인생에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혹시 내 마음속 진짜 목소리들을 따랐나요? 아니면 주변의 기대와 도덕 초자에 따라 선택했나요?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자로 타협했나요? 예를 들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다면 그때 여러분의 이드는 억눌렸고 초자아가 승리한 것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문이나 경제적 이유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역시 이드는 억눌리고 초자아와 자아가 현실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 선택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죄책감. 많은 분들이 후회를 안고 사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자식들에게 좀 더 따뜻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은 어디서 올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초자아에서 옵니다. 나는 완벽한 부모여야 했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했어. 나는 실수하면 안 됐어. 초자아는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억눌린 것들. 또한 우리는 평생 많은 것들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들,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들, 이루고 싶었던 꿈들. 참아야지. 이기적으로 굴면 안 돼. 다른 사람 생각해야지. 나는 괜찮아. 이런 말들을 되뇌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이유 모를 우울감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 때때로 느껴지는 허전함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향하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떠올려 보세요. 특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 것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너무 엄하게 대했던 순간,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순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순간, 그때 여러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혹시 자신도 어릴 적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 그것이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배우자에게 화를 냈던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투삭을 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너무 높은 초자아의 기준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의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마음의 평화와 통합,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의 구조를 이해했고, 무의식을 알았고, 방어 기제도 알았고, 내 과거도 돌아봤어.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억눌린 것들을 인정하기.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우리 안에 억눌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에게도 욕심이 있고, 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항상 강해야 해라는 가르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합니다.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후회하고,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억눌린 것들을 표현하기. 두 번째는 표현입니다. 무의식 속에 쌓인 것들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기 쓰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서 오늘 느꼈던 감정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가 전화하지 않아서 서운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무기력했다. 오늘 옛 친구 생각이 나서 그리웠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는 것만으로도 억눌린 감정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대화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 친구, 자녀, 혹은 상담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 이런 것이 힘들었어. 나는 이런 후회를 안고 살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술 활동.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예술은 무의식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승화시키기, 아픔을 의미로. 세 번째는 승화입니다. 억눌린 것들을, 아픈 것들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생 외로움을 느꼈던 어떤 분이 있다면 그 외로움을 이해하기에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가난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후회가 있다면 그 교훈을 손주들에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화입니다.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의미를 더하는 무언가로 변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하기. 네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늦었어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까지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직접 찾아가는 한 번의 용기. 그때 미안했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사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그 사람, 두 사람 모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기 용서와 수용.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어.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이제 그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로 충분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이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명상과 성찰. 마지막으로 매일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아, 지금 나는 외롭구나. 아, 지금 나는 평화롭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억눌렸던 것들을, 후회했던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철학적 질문과 마무리, 마음의 평화를 향한 여정. 이제 우리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깊은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무의식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잊어버린 기억의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깊은 뿌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근원입니다. 무의식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 억압과 상처도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지혜와 창조성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느끼는 직관, 우리를 움직이는 깊은 동기들. 이 모든 것이 무의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단순히 내가 의식하는 생각들, 내가 보여주는 모습들의 합일까요? 아니면 그 밑에 무의식까지 포함해서 나인 걸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집의 주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변화하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은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아마도 이 질문을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의미는 단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의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취가 의미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이런 깊은 확신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의미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이드와 초자아와 자아가 서로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나에게는 욕구가 있고 이드, 도덕도 있고 초자아, 현실도 있다 자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이렇게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옵니다. 또한 평화는 무의식과의 화해에서 옵니다. 내 안에 상처도 있고 후회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어. 하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야. 그것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 이렇게 자신과 화해할 때 평화가 옵니다. 황혼의 아름다움. 인생의 황혼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끝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태양은 지평선을 향해 내려가지만 그 빛은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비록 육체는 약해지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압니다. 젊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족의 웃음소리, 따뜻한 햇살,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압니다. 이것이 황혼의 지혜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전쟁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가난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상실을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을 희생하셨고, 가족을 부양하느라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의식을 탐구하고 억눌린 것들을 해방시키고 후회를 용서로 바꾸고 아픔을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과 대화하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이해하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용서하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어떤 당신이 되고 싶으신가요? 과거에 얽매인 당신인가요? 아니면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당신인가요? 억눌린 감정에 갇힌 당신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승화시킨 당신인가요? 후회에 사로잡힌 당신인가요? 아니면 용서와 평화를 선택한 당신인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의 여행 어떠셨나요? 어렵거나 낯설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뭔가 울림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런 의미였구나.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있으셨다면 오늘의 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 마음, 의미,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걷는 이 황혼의 길이 외롭지 않고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